이재명 정부에 대한 인식 역시 미국 정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변화하고 대처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솔직히? 예, 그런데 이제 상황이 많이 변한 것은 뭐냐면은 영향력 차원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보다 지금 미국은 작아졌고 한국은 커졌다는 사실이죠. 일단 여기서 우리가 높은 자긍심과 자존감이 넘치는 아시아 민주주의 선도국으로서 우뚝 섰다는 이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미국의 일방주의는 항상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조지 부시가 그랬습니다. 전 세계의 역풍을 맞이했거든요. 지금 트럼프는 그게 더 빨리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단 세계 질서가 미국의 폭주하는 일방주의로부터 스스로 회복력을 갖고 움직인다는 거, 이것도 조금 더 유념을 해서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어떤 중국을 포위 압박 견제하는 어떤 흐름 속에서도 사실 경제적인 공급망은 계속 얽혀 있어서 상호 의존 체계를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리 관세를 높이고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한다 하더라도 이 공급망을 인위적이고 폭력적으로 조정해서 탈중국을 한다? 이것에 과연 어떤 국민들이, 저는 뭐 음모론자들 빼놓고는. 그렇죠. 네. 그리고 올해 들어와 가지고요, 지금 중국이 국내 관광객 들어온 게 450만 명. 지금 5월까지 통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영업자들 지금 폐업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데 조금만 참으세요. 아 진짜요? 이건 농담이 아니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만 500만을 넘긴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우리 내수 아무리 진작해도 500만 명 소비 못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중국 관광객이 올해 10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또 많이 갔다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어떤 명동과 남대문과 홍대 입구와 이런 데서, 그하고 제가 공항철도를 요즘 타고 다니는데 앉으면은 한국어보다 외국어가 더 많이 들립니다. 그중에 절반이 중국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제 한한령도 조금씩 풀리고 있고, 그러면 올해 9월에 이제 천안문에서 전승절 행사가 있는 것 같고, 거기 뭐 우리가 간다는 어떤 건 좀 뭐 확언할 수는 없지만 10월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리는데 이미 시진핑은 거기에 참석하겠다고 정가를 넣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일본 언론에 나왔어요. 그런데 윤석열 때 한 번도 안 온 시진핑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가 아마 제가 보기엔 한한령이 풀리는 시점이 될 거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잘 요걸 차곡차곡 관리해서 우리가 미국 없이 살 수는 없다 하는 동맹주의자들은 있다 하더라도 와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관광 수입을 늘리는 데서 아 이게 중국하고 친하니까 나쁜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서로 이제 윈윈하는 지점들을 만들고 실용적으로 헤쳐 나가면은 이 외교가 이렇게 어떤 윤석열 때 가치 외교보다 지금의 실용 외교가 왜 중요한가를 난 국민들이 알게 되실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트럼프의 미국이 한국의 그런 그 중국과의 협조적인 측면들을 지켜보지만은 않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분이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 사이에 장애물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미국의 압박을 결기 있게 견뎌내야만 그렇죠. 그날이 오는 거지. 그날이 오는 거잖아요. 그 사이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전 정부에서 대폭적인 양보를 혹시라도 약속했다면 우리가 약간의 파열음을 감안하고 하더라도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느리게 하겠다.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미국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느리게 함께 당당하게입니다. 느리게는 트럼프는 계속 지금 목표물을 움직이고 날짜를 움직이고 요구사항을 움직여요. 저는 7월 8일 또 연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느리게 천천히 가야 된다. 그렇죠. 가능한. 네. 그리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기억하시잖아요. 바이든 정부 올 때까지 트럼프 일기에서 시작했던 분담금을 안 했습니다. 바이든 바꾸자마자 1년이나 2년 뒤에 해가지고 우리가 10%밖에 안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런 전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함께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많은 미국의 우방국들, 일본, 멕시코, 호주,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EU 같은 국가들과 함께 연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만 빼고 자유무역 수호연대 같은 걸 만들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한미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한미일이 FTA를 한미일이 세계 제조업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 한중일이요. 한중일. 한중일 FTA입니다. 네. 한중일이 전 세계 제조업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먼저 하면 오해받겠지만 한일하고 연결시키고 한중일이 연결시켜서 함께 대응하면 미국의 보호주의는 성공 못합니다. 세 번째가 당당하게입니다.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의 한국이 아니에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10위권,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5위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고 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있는 이 대통령은 조금 강하게 미국에 버텨야 된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정부는 가장 가까운 근자에 있었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럼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 망가진 대중 외교 이 부분을 좀 어떤 식으로 복원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의 이제 소위 말하는 가치 외교잖아요. 그 가치는 자유주의, 인권, 민주주의입니다. 네. 그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걸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그걸 추구하는 것과 그걸 추구하지 않는 국가와는 아예 단교에 가까운 이 적대 관계가 된다. 이 두 가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외교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가치 외교를 외교에 적용하면 세계의 그 세 가지 가치 자유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거를 적용할 수 있는 국가가 70개국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사실 지금 미국도 그렇죠. 민주주의 네. 문제가 생기고 있는 나라고 일본도 그렇잖아요. 그거를 상대방이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는 한미일만 그리고 나토까지 나머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이런 국가들은 전부 다 적대국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가치 외교를 표방했지만 이념과 진영 외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재명의 실용여기는 뭐냐? 당연히 이 가치를 기반하는 국가들과는 더 깊은 관계로 가고 그러나 거기에 못 미치는 국가들하고도 외교를 하고 관리를 하고 국익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뭐냐? 중국과 러시아도 저 북러가 저렇게 됐을 때 윤석열은 어떻게 했냐면 한미를 해가지고 북러하고 상대하는 방법이었잖아요. 우리는 뭐냐면 러시아와 만나서 북러를 약화시키는 게 외교고 잘못된 중국과 만나서 중국을 관리하는 거다. 그래서 진영을 넘는 외교로 다변화돼야 된다. 네. 근데 다행히도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과 적대 관계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중요성을 알아서 관계를 망치지 않고 멈췄습니다. 그거 다시 재개하면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먹기에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과 관계 개선할 준비가 돼 있다. 돼 있다. 아 김종대 의원님은 신호가 실제로 오고 이제 있죠. 보면은 뭐 상해 이제 강연도 다니셨는데 네. 중국 사람들이 느끼는 한국 윤석열 정부의 한국은 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최악이 됐냐면은 상해 우리 교민이 많을 때 10만 명인데 지금 10,000명 선이 깨졌습니다. 그래요? 10분의 1 이하로 줄었거든요. 야. 그분들은요. 1991년에 그 한중 수교 할 때부터 건너가가지고 개척을 한 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인생의 반은 중국에서 살고 반은 한국에서 산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데 갈 수가 없는 거기에 뿌리를 내리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90%가 거기서 저기 쫓겨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동남아로 간다든가 아니면 귀국한다든가 하는데 자기 생활 터전을 뺏기고 온 거예요. 즉 교민의 난민화입니다. 교민의 난민화. 이게 윤석열 정부의 저는 후과라고 보는데 이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에 우리가 200만 교민이 넘는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쫓겨나서도. 그런데 중국에는 조선족이 또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네. 이걸 합치면 세계 최대 우리 민족의 중국에 살고 있거든요. 아니 이분들이 사회적 지위가 푹푹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조선족들이라고 하면 내가 옛날에 심양에 그 사회과학원 방문했을 때는 주된 한국 연구자들이 다 조선족이었는데 네.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그래요? 쫓겨나. 그러니까 그만큼 추락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시내도 맘 놓고 못 떠나다녀. 거기에다가 상해같이 제일 많이 사는데 90%가 쫓겨나서 아니 세상에 이것처럼 큰 국익 손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저기 30년 외교를 그냥 말아먹은 거지. 아니 여태까지 어떻게 해서 만든 우리 생존의 공간인데 이걸 이렇게 망쳐놓을 수가 있냐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 유튜브 나와서 뭐 떠드는 거 뭐 이렇게 해서 상해 가면은 전부 다 봐서 여기보다 구독률이 더 높아. 네. 이것도 다 볼 거야 아마 이것도. 아니 그 대중관계 그러하고 이제 끝으로 마지막 주제가 그 남북 관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남북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상상조차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뭐 일단은 트럼프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근데 북한이 안 여는 것 같아요 문을. 트럼프는 지금 진행되는 것보다 더 과장되게 자랑하잖아요. 지금 얘기하고 있다 정도만 얘기했거든요. 네. 그 말은 두드리는데 문 안 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만 나왔어도 트럼프는 이미 떠벌렸겠지. 이미 떠벌렸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건 왜냐? 북한으로서는 2019년에 하노이의 트라우마가 너무 크고 그다음에 북한은 정말로 두 국가로 가기로 했고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기대할 게 없다고 여기고 특히 정권이 바뀌면 180도 변하는 거에 대해서 이골이 난다? 진절머리가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출범해야 되냐? 저는 여전히 트럼프가 손 내미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계속 높아지던 남북 간의 전쟁 위험이라든지 긴장은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양자가 협의를 하고 예. 대화를 하면.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당분간 저는 진보 일각에서 나오는 그 희망적 사고가 다시 2018년 again 될 수 있다고 믿지만 저는 좀 어려울 거라 봐요. 북한이 그렇게. 왜냐하면 그때 북한이 아니에요 지금. 훨씬 북러 관계 좋죠. 맞아요. 그다음에 네. 핵전력 상승됐죠. 별로 부족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안보 관리, 평화 관리, 전쟁 나지 않게 하는 네. 그런 방식은 뭐냐 하면 일단 연결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라도 당장이 남북의 뭐 군사 합의가 재개되지는 않겠지만 저는 중국하고 특히 러시아하고 이 외교 관계를 빨리 회복해서 일종의 지렛대를 만들어야 된다. 결국 남북한에서 전쟁 충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역시 1차원적인 질문인데 지금 북한이 러시아란 신대륙을 발견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북러 관계가 가까워지면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중 관계는. 그래서 중국이 더 중요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뭐냐고 하면 최근에 하는 얘기가 북한 쪽에서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 중국은 그렇게 가까운 척하면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원했는 걸 찔끔찔끔 내놓는데 러시아는 1년 시원해. 만에 다 시원하게 다 주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면 실제로 하니까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중국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가져가야지. 그래야 러시아, 북한, 중국이 중북러가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틈을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 의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그런 어떤 지략은 충분히 가능하다. 옛날에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하니까 그 서운했던 대만이 북한하고 수교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관계는 냉혹한 국가 이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계산이 냉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되고 북한이 이제 그 크루스크 지역이나 이런 데서 어떤 새로운 현대적 전술을 학습하는 게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그러니까. 하면서 네. 예, 새로운 군사 기술에 눈을 뜨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이 대규모로 갔다 오면서 국방력이 급팽창을 했고 그러면서 그 저기 닉슨 독트린을 통해 가지고 군 현대화가 추진이 되고 그때부터 한국이 자주국방이 국방의 구호가 그러니까요. 네. 됐던 거거든요. 그때 북한은 이걸 또 저지하려고 울진 삼척에 엄청나게 공비를 내려보냈고 저 김신조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이 베트남 파병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 날려보내고 아파치 헬기를 백령도에 띄우고 굉장히 흔들어댄 이면에는 그 무렵이 이제 북한군이 러시아에 갈 때거든요. 그런데 이게 돌고 도는데 이러는 상황에서 일단 그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북한에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어떤 군사 혁신의 모티브가 발생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심각하게 보고 그걸 넘어서는 더 큰 지정학, 더 큰 어떤 그 담론을 이제는 준비할 때가 된 것이죠. 그게 없이 이 상태가 장기간 방치가 되면은 미래에 가서는 우리가 조금 더 관리하기가 어려운 국면이 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어떤 한반도 경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저는
트럼프가 김정은 잘 꼬셔서 광물 협정 맺어라. 북한에 히토리움 많다. 광물 협정 중국하고 괜히 하지 말고. 네. 거기 많고 그다음에 원산 갈마지구에 트럼프 타워 세우고 평양 대동강변에도 좀 세우시고 좀 이렇게 한번 전쟁에서 쿠룩스크에 지원하는 것은 북한이 러시아로 하여금 빚을 지게 해서 향후에 그 빚을 사용하기 위한 측면이 더 커요. 네. 왜냐하면 러시아가 막 절박하게 그렇죠. 북한군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러시아가 오히려 관심 있는 거는 연해주입니다. 이 연해주에 북한과 러시아의 일종의 공장과 기술, 협력, 공급망, 즉 이게 미국이 잘라놓은 공급망을 연결시키려는 네. 그게 훨씬 크기 때문에 저는 러시아가 이거 했다고 북한한테 막 전략무기 기술을 넘겨준다 이건 저는 다 낭설이라고 생각하고요. 러시아는 그런 중요한 군사 핵심 기술을 전수한 적이 과거에도 지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걸 과장하기보다는 러시아도 여전히 우리를 필요로 하고 아직도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평판이 너무 좋기 그렇다면서요. 때문에 네. 사실은 이걸 살려가서 오히려 지금 러시아와 빨리 관계 복원하는 것이 북러 관계의 속도를 줄이는데 더 유효하다.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 1대1의 관계만 비춰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최고의 지도자급 회담을 국민들한테 보여줬잖아요. 네. 그 판문점에서 도보다리 회담을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 기대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진보 정부가 들었으면 그 남북 관계는 급격한 그 개선이 눈앞에 펼쳐져야만 이걸 성과로 여길 것 같거든요. 그 부분 국민들 어떻게 설득해야 됩니까?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 평소에 저 북한을 욕하던 사람들도 도보다리 때는 막 8, 90% 지지해서 되는 걸 보니까 지지를 그러니까 하는 될 것 같거든. 예. 네. 그런데 사실상의 기대 수준이 그 정도로 가기는 아까 말씀드린 저는 굉장히 난관이 많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두 국가 교전 국가하고 지금 뭐 외환 유치하려다가 전쟁 날 뻔한 그러니까, 위기 네. 상황을 겪었잖아요.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다시 평화의 중요성이 저는 각인됐다고 봐요. 오히려 남북이 전쟁 위험 없이 걱정 없이 사는 정도만 회복해도 저는 거기에서 충분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오물풍선만 안 날라와도 확성기하고 그것만 해도 250만 적경 지역 주민들은 생활이 달라집니다. 귀신 소리 안 들어도 삶의 질이 높아져요. 아니 지금 우리가 무인기를 뭐 보낸 게 기정사실화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의혹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남북관계 대치 국면이고 경색돼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서 도발을 하는 게 뭔가 그런 교범 같은 일인 것 같은데 6개월 동안 북한 그런 일을 크게 벌이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은 오히려 우리가 또는 윤석열이가 올라올까 봐 오히려 겁났던 거죠. 그 여기에 말려드는 거를 사실 방벽을 세웠다는 말은 공격자가 방벽을 왜 세웁니까? 그러니까 네. 그거는 남한 쪽에서 도발할까 봐 북한이 세웠다는 역설적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보십니까? 어떠세요, 의원님은? 네. 그렇죠. 그 북한이 그 신원식, 김용현 장관 시절에 그 많은 무수한 도발적인 언사와 행동을 2010년에 있었다고 하면은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거 수십 번은 그러니까. 네. 일어났어요. 그때는 북한이 정권 교체기고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그러면서 어떤 내부의 단합이 필요한 데다가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단절하고 건드려 주니까 보란 듯이 그냥 평양 박치기로 날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2010년 1년 전체가 안보 위기였어요. 맞습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뭐 해상 포사격 훈련했지, 아파치 헬기가 무력 시위했지, 평양에 무인기가 날아갔지. 별의별 게 다 있는데도 반응이 없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북한이 그 센 말도 안 했어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북한이 무서웠던 거예요. 혹시라도 올라올까 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을 예측해보고 주변국과 어떤 관계 설정이 필요한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으로 두 분께 이재명 정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국민의 이 정도의 지지를 받은 정부가 초기에 지금은 전 세계가 트럼프 버티기다. 그 버티기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대미 취약성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고비를 왜냐하면 트럼프의 시간은 유한하다. 길어야 내년 11월까지다. 좀 참고 견디시오. 의원님이요. 네. 글쎄 뭐 저도 크게 같은 생각입니다만은 일단은 후속 인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실에 이제 차장부터 실무 세팅하고 그다음에 외교안보 부서 인사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멀거든요.
근데 일단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래서 저기 특히 어려운 게 내란을 겪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내란 세력이냐 이 판단도 굉장히 어렵겠죠. 어렵고 네. 신중하고 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어떤 그 변화를 적절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럴 때는 좀 주변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우리 김준영 의원님 말 맞다나 함께 천천히 네. 이렇게 갈 때 제대로 가는 이런 어떤 포지셔닝으로 조금 한번 전국을 서두르지 않게 잘 운영하시면은 네. 시간이 이제 서서히 우리 편이 될 것이다. 지금 출발이 너무 어렵고 고돼서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너무 강박관념을 안 느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 네, 알겠습니다.